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책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순서만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 챕터 1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 1절 경매의 개념, 2절 경매 절차입니다. 그런데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집행법의 모든 절차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경매계장이 알아야 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판사가 알아야 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중요한 절차만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권리분석 합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물건의 90%는요. 말소 기준 권리만 알면 다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수 물건은 나중에 이제 심도 깊게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만 알면 다 처리 가능합니다. 자, 그러시고 권리 분석은 연습을 할 겁니다. 2절에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찾고 말소와 인수 여부를 판단하시오. 연습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거기 보면 챕터 3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경매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가장 먼저 집장만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요 경매로 주택을 장만하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됩니다.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주택임대차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공부할 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와 경매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주임법을 이용해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고 대박을 낼 수도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임대차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임차인, 특히 이 가장임차인 적발하는 거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너무 깊은 배당 말고, 왜냐면 이 배당도 아까 말씀드린 민간 경매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권리분석 서비스도 다 하고 배당 서비스도 다 해요. 그러니 대충만 알아도 됩니다만 문제는 그들의 정보 제공이 공신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내가 그거를 믿고 투자했는데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른다, 알아야만 한다. 알아야만 해요. 네? 배당도 기본적인 룰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집중탐구에서 흔히 말하는 특수물건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물건, 분묘기지권 있는 토지, 유치권,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 지분경매, 다음 쪽 농지취득자격증명, 체납관리비, 그 밖에 제시외 건물, 입찰의 종물, 부합물, 명도 이 정도 하면 경매의 중요한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전의 고수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제가 그냥 책에 옮겨버렸어요. 그러니 읽으시면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될 겁니다. 자, 페이지 바로 넘겨서 그럼 시작합니다. 제1자 챕터 1 경매 절차. 자, 경매 개념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아까 이미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1번 경매 개념 아까 했고 2번 경매의 분류. 자, 아까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뭐가 강제 경매고 뭐가 임의 경매고 구별의 실익이 있다 없다? 뭐가 강제 경매고 뭐가 임의 경매고 사실상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봅시다.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면 아까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집행권원에 터잡아서 행해지는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자, 그러면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는 경매를 넓은 의미의 임의 경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임의 경매 이거는 집행권원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이건 나누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유치권에 기한 경매로 있고요. 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단 부르기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경매에 속해요.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동의어로 쓸 때가 많지만 원래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법원 경매 자료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경매라고 불려요. 예? 자, 그러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개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개념은 알아야 되겠다. 두 개를 구별할 실익이 있을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자, 특히 언제냐면은요. 경매를 취하시키고 싶어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키고자 합니다. 제가요, 돈을 못 받았어요. 네? 돈을 못 갚으니까 제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제가 갚을 테니까 경매를 취하를 해주세요. 또는 1,000만 원 일단 드릴 테니까 경매 좀 취하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 취하시켜 줄게요. 취하를 해줬어요. 근데요,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났어요. 또는 매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서는 경매를 신청한 내가 취하해 줄게요. 그런다 그래서 마음대로 취하가 안 돼요. 그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가 취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가서 저 경매를 취하려고 합니다. 동의서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봅니다.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제가 2달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서 입찰했고 드디어 1등 먹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취하서에 나보고 동의해달라고 해요. 동의해 주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힘들게 1등 먹었는데 취하하겠다고 동의서 써달랍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준다, 안 해주겠다? 싫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취하를 못 시키느냐? 그래도 물론 취하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강제 경매 같으면 만약에 경매를 취하시키려면 복잡합니다. 일단 돈을 다 갚고 변제 증서를 제출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취하가 됩니다. 따라서 취하를 시키려면 강제 경매는 굉장히 복잡해요. 자, 다시 다른 건 필요 없고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냐면 취하시키려고 할 때 임의 경매는 간단해요. 돈 다 갚고 말소된 등기부를 갖다 내시면 바로 취하가 돼요. 임의 경매는. 그런데 강제 경매는 취하를 시키려면 돈 다 갚고 따로 청구 이의소를 따로 제기해야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취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차이가 나지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진짜 이 사람이 돈도 있고요. 어서 돈 장만해서 다 갚을 것 같아요. 나보고 편하게 갑시다. 취하서에 동의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버텨봐야 결국은 취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취하서를 써주시면 돼요. 단 그냥 써줘야 한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동의 안 해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취하가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 다시 다 잊어버리시고 둘의 구분은 중요치 않다. 다만 취하 절차에서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조금 다르다더라.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3쪽 집행권은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뭐 다 공인중개사 뭐 시험 공부할 때 다 했던 거고요.
자, 바로 5페이지로 갑니다. 바로 5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이것도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봅니다. 일단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준비합니다.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 매각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비로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매각 공고가 나와야 비로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고 나기 전까지를 흔히 우리가 예정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고가 났습니다. 이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그로부터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날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1등 먹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1주 후에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을 허가할까 불허가할까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시고 거기 빠져있지만 옆에 조그맣게 확정이라는 말 하나 써놓으세요. 매각 결정기일 날 허가 결정할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주 이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그리고 확정되고 나서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배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내가 매각을 하는 날, 매각 기일 날 1등 먹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날 1등 먹었어요. 그러면 마무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 봅시다. 일단은 1주가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날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보좌관이 허가할까 불허가할까를 결정을 해서 선고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허가 불허가 결정해서 선고했다. 허가 결정을 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정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1주가 지나야 돼요. 1주 이내에 1주까지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즉시 항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매각 기일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확정이 돼요? 2주가 지나야 돼요. 네? 이날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1주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항고로 넘어가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게 되면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줍니다. 보통 대금 지급 기한은 얼마 정도냐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빠르게 한다면 얼마 만에 모든 일을 끝낼 수도 있다. 이날 1등 먹었다. 2주 지났다. 확정이 됐다. 그리고 한 3일 지나면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힙니다. 돈 내라고 하고 예를 들어 한 4일 후에 대금 납부 기한이 잡혔다. 그리고 그날 바로 가서 돈 내버렸다. 그러면 게임 아웃이에요. 최대 빨리 갈 수 있을 때는 거의 3주 안에라도 한 3, 4주 안에라도 한 달 안에도 해결이 돼요. 네? 빨리 처리했을 때. 그런데 토지라면 명도의 문제가 없으니까 돈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라면 주택이라면 그렇죠? 명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거기 만약에 누가 살고 있다,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명도를 해야 됩니다. 명도하려면 뭐를 배당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요. 돈만 내면 게임 아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명도를 받으시려면 배당을 받으셔야 돼요. 보통 돈 내고 나서 배당 기일이 잡힐 때까지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같으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 배당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면은요, 한 3, 4주 만에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 보면 자, 대금 지급 기한 한 달, 그 다음에 배당기일 잡히는 데까지 한 달, 그 다음에 여기가 대충 2주 정도. 그래서
빨리 하면 3달 안에는 한 번 돌 수 있어요. 넉넉 잡고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 잽싸게 임차인을 구해서 방빔과 동시에 임차인을 들여보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3달 만에도 한 바퀴 돌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언제서부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된다? 공고가 난 때서부터. 공고 났네, 그 다음에 날짜 잡혔네, 그날 입찰을 하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모든 절차 다 할 필요는 없다고요. 네? 배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때 가서 공부하셔도 늦잖아요. 네? 큰 흐름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등에 대한 예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훈시 규정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훈시 규정이에요. 반드시 이 기한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 요 날짜를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훈시 규정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흐름대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경매를 신청합니다. 판사님, 저놈이 나빠요. 돈 안 갚아요. 저자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채권에 만족을 얻게 해주세요.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알았다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로 1번서부터 봅시다. 먼저 가로 1번. 경매 신청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주둥이만 갖고 한다, 돈을 내야 된다.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신문에 광고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서류를 송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신청하시는 당신께서 비용을 예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 가로 1번 경매 신청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줄 경매 비용을 예납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바로 밑에 시커먼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경매 비용은 법원 경매 절차, 경매 지시, 경매 비용 사이트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책에다가 경매 비용을 막 써놨어요. 근데 요즘 책에는 안 씁니다. 귀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거기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경매 지식, 그 다음에 경매 비용 사이트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 비용 사이트에다가 내가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인데 그 물건의 시세가 3억이다. 그러면 3억만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경매 비용이 자동으로 떠요. 예? 옛날에는 막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냥 예상되는 가격을 입력만 하시고 엔터키만 치시면 경매 비용이 쫙 뜹니다. 그럼 그 비용 예납하시면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은 뻔한 서류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크게 흐름만 살펴봅니다. 개시 결정, 촉탁, 송달입니다. 자, 개시 결정을 내렸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뭐 합니까? 송달하고요. 촉탁을 합니다. 자, 큰 흐름만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이, 등기소장, 김계동 씨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시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부에 경매 사건 번호와 더불어서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돼요.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등기가 곧 압류예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송달합니다. 예?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은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누구?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겁니다.
지금 물건을 보면 어떤 거는요. 개시결정서부터 1000메가길까지 3달 만에 2달 만에 1000메가길 날짜가 잡히는 사건이 있고 어떤 건 개시결정을 내리고 6개월, 8개월, 1년 만에 첫 메가길이 잡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은 왜 어떤 사건은 빨리 경매가 진행되고 왜 어떤 사건은 경매가 늦게 진행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 송달에 달려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한다 못한다? 못해요. 법원에서는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김계동 씨, 당신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 아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뭐라고?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뭔 일이지? 해서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나도 모르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려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가로 3번에 1번 개시결정, 2번 촉탁, 3번 송달. 그 맨 밑에 그런 말 써놨습니다. 송달은 경매 절차 진행의 유효 요건이다.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후 경매 절차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입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 지금 몇 번 언제까지 안 갚으면 경매로 집어넣겠다고 최고서가 날라왔어요.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경매를 지연시켜야 되겠다.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뭔가 날라오면 받는다, 받지 마시라. 안 받으셔야 돼요. 네? 아예 안 받으셔야 돼요. 일단 송달은 어떻게 하냐면 우편 송달입니다. 그래서 등규편으로 송달해요. 받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소를 보정해서 냈는데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옵니다. 집행관 송달. 이 양반이 지금 보니까 직장송을 하느라고 낮엔 없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거나 밤에 송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없어요. 그럼 휴일날 송달합니다. 집행관에 의한 송달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집에 있는데 띵동띵동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김계동 씨 맞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엉겹길에 예, 제가 김계동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나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으신다, 안 받아버려야 된다. 네? 안 받는다고 하셔도 안 받는다고. 네? 그리고 문을 꽝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문을 안 닫고 계속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흔히 유치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본인까지 확인했는데 송달 받기를 거부하면 집행관이 던집니다.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너 받았어? 받은 거야?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 걸 유치송달 제도라고 해요. 지금 송달이 돼야 경매가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막무가내 송달 안 받는다고 그래서 계속 지연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집행관이 받기를 거부하면 던져놔 버려요. 그리고 당신 받은 겁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거꾸로는 신분 확인을 해주지 마세요. 설사 해줬어도 어떻게 유치송달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문 열고 대화한다. 문 닫고 대화한다. 문 닫고 대화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애들 교육도 잘 시켜놓으셔야 돼요. 할머니, 와이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나는 안 받았는데 와이프가 받아버릴 수 있어요. 네? 이런 보충 송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받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발송 송달이라는 제도와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공시 송달은 진짜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 가서. 이사를 갖고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된 걸로 처리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발송 송달은 분명히 거기 살고는 있어요. 네? 새벽에 가서 보면 또 밤늦게 가서 보면 불이 켜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송달받기를 거부합니다.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곧 송달된 걸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빨리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 이건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다? 송달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페이지로 가서 봅니다. 압류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압류라고 말하는데요. 압류의 효력은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등기부를 보시면 압류라는 말을 어디서 봐요?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압류 그러면 세 가지 경우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떨어졌고 강제경매 등기, 임의경매 등기가 되면 표현은 강제경매 등기지만 이것이 곧 이꼬로 압류입니다.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등기부 띄어보다 보면 세금 안 내면 세무서에서 체납자 재산에 압류하죠. 이것도 압류예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도 압류를 할 수 있냐면 국민연금 안 내잖아요. 또 건강보험 안 내면 그들도 받아내는 방법이 세금 강제 징수하는 방법과 같아요. 체납 처분에 의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는 말은 등기부상에는 보통 2번 나와요. 세금 안 내서 압류, 국민연금 등을 안 내서 압류,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압류는 이렇게 3가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5번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입찰자니까 이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0쪽으로 넘어갑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를 뭐 하셔야 돼요? 공고를 하셔야 돼요. 다시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을 하시고 공고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요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요렇게 구분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2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가만히 있어도 법원에서 알아서 다 배당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등기된 권리자.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권리자들은 법원이 다 알아요. 따라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법원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따라서 당신들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지켜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날이 첫 경매 등기일입니다. 경매 등기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날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 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날은 매각을 붙이는 날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권리자, 등기된 권리자들은요, 얘네들은 배당 요구한다.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지금 이미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등기가 안 된 권리예요. 이미 발생은 경매 등기 전에 발생한 권리인데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매 등기 후에 발생한 권리인데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네들은 등기부로 알 수 있다, 없다? 등기부로 알 수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배당해준다. 그들이 배당 요구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종기를 지켜서 배당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 더. 경매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뒤늦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 경매 등기 후 가압류가 됐다. 경매 등기 후 근저당이 설정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세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배당받는다. 배당 요구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종기까지 해야 돼요. 네? 배당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지나서 배당 요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임찬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임찬인데요. 아이 바보처럼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없어요. 나보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었어요.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서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네?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무런 법적인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대항력도 없어요. 또 우선 변제권도 없다니까요. 그럼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배당 못 받아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서 지금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뭡니까? 매각되는 대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 채권자들 배당해 주고도 돈이 남아요. 돈이 남으면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안전장치를 전혀 해놓지 않았다. 그럼 소유자에게 돈이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내가 배당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돈이 남는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소유자가 가져간다니까요. 내가 배당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당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법원에서 배당해 준다, 안 해준다? 임찬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배당해 주라고 하면 배당해 줘요, 안 해줘요? 당신이 임찬이라고 하는 걸 입증할 뭔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자, 따라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된다. 네? 법원의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가압류 등기가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요? 그래요. 이 시점이 지나서 가압류하면 이거는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났으니까 배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냥 막무가내로 법원에 가서 나 저 임찬입니다. 돈 남으니까 놔주세요. 안 준다니까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압류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종기 전까지 가압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소유자한테 돌아가요. 근데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꼴을 보기 잉여금이 있어서 소유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자 면 뒤늦게라도 일단 가압류하시고 그때는 어디에다가 그 배당받을 금액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다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크게 가만히 있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권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배당받는다. 그러나 경매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자랄지 아예 등기부로 드러나지 않은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를 지켜서 배당 요구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나 구분하시고 그러면 배당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나중에 다 뒤에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가로 7번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의 연기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익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반은 배당 요건을 갖췄어요.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도장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양반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는 사람인데 깜빡 잊고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보증금 1억 원입니다.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리고 저당권마다 호수니까 나가라 그러면 거부한다? 나가야 된다? 이 양반은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날짜 지켜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배당 못 받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대 잊어보시면 안 돼요. 배당 요구 해라. 그럼 날짜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1억 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지금 난리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법원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좀만 연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한다면 내가 배당 요구하면 되겠죠. 응? 종기를 연기하면 배당 요구하면 된다니까요. 눈 딱 감고 종기를 연기해버렸다. 그럼 이때 지켜서 배당 요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후순이어서 나한테 배당받을 금액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럴 수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그 바람에 나는 조금밖에 배당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이따만큼 배당받게 생겼어. 그런데 뭐야?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해버렸네? 그 바람에 뭐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네, 뒤늦게.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배당받을 뻔하다가 다시 이만큼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죠. 네가 뭔데 함부로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하느냐 이런 말 듣겠죠. 자,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가져오니까 함부로 임의로 연기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럴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내가 임차인인데요. 내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한테는 법원에서 통지서가 갑니다. 임차인 아저씨 날짜 지켜서 권리신고하시고 배당 요구하세요 하고 안내서가 갑니다. 통지서가 갑니다. 자, 거기 통지서에 그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배당 요구 종기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연기된 때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요. 임차인 A씨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종기가 지나는 걸 종기까지 유지했다가 확인하고 나서 방배에서 이사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불싸 배당 요구 종기가 연기돼 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연기가 될 때까지 대항 요건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방배에서 이사가 버렸으면 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어떻게? 방배에서 이사 간다. 돈 받고 이사 가라. 돈 받고 이사 가야 돼요. 근데 불가불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는 그냥 이사 간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 된다.
그래요. 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방배에서 이사 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고요. 국민은행에서도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걸 흔히 이중경매라고 해요. 이중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임찬 A씨가 지금 신한은행이 경매를 진행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종기가 연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임차권 등기 안 하고 그냥 이사 갔습니다.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불사 어떻게 됐다? 이 경매가 취소됐어요. 돈 다 갚아버리고 취하를 시켰어요. 또는 뭐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경매가 취하 취소가 되면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가 다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경매에 따라 경매가 진행됐고 이날 배당 요구 종기가 잡혔다면 이날까지 유지했다,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 받고 떠나시거나 불갑을 떠나야 한다면 그냥 떠난다. 임차권 등기하고 떠나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연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막말로 종기 연기 못한다 할 수도 있다. 사돈의 팔춘입니다. 좀 봐줘봐. 그러면 연기될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한테 권리신고하세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하세요 하고 통지서 보내면 통지서 받으시고 이 서식에 의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매각의 준비로 갑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합니다. 자,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 뭐해요? 현황조사 명령을 합니다. 자, 이 현황조사서랑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봅시다. 현황조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뭐가 나와요? 현황조사서가 나옵니다. 현황조사서. 법원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 자료니까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현황조사서가 나오고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매각물건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현황조사서, 현황조사 명령을 하면 집행관이 가서 현황조사합니다. 집행관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집행관이 뭐 해요? 옛날에 집달관 뭐 이렇게 불렀어요. 네? 집달리, 집달관. 요즘에는 집행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뭘까요? 공무원일까요? 공무원 아닐까요? 그 사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일은 공무원 일을 해요. 그럼 보수는 누구한테 받느냐? 국가에서 받지 않아요. 실적급으로 받아요. 실적급으로 받습니다. 법원의 공무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춘 사람이 집행관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입찰법정에서 그날 입찰을 진행하는 사람이 집행관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 강제 인도 집행할 때도 집행관이에요. 또 동산경매도 집행관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하는 현황조사도 집행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실적급으로 그날 경매가 많이 진행되면 그 매각 물건 건수에 따라서 실적을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법원에 갑니다만 법대 맨 가운데 앉아서 그날 입찰을 진행한 사람이 집행관입니다. 자, 그리고 동산경매도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동산경매. 현황조사, 강제 인도 집행. 근데 현황조사할 때는 집행관이 직접 갈까요? 집행관 사무소 직원이 갈까요? 주로 직원을 보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법원 경매는 서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동산 경매는 있잖아요. 호가 경매예요. 호가 경매 이렇게 얼마 부르는 방식입니다. 동산 경매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았어요. 돈 달라고 압박을 하는 수단 중에 의외의 효과가 있는 게 동산압류입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덕지덕지 붙여져 있으면 심리적 부담이 커요. 웬만하면 갚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못 갚았어요. 그러면 동산 경매가 진행됩니다. 동산 경매는 어디서 할까요? 법원에서 할까요? 현장에서 할까요? 현장에서 하겠죠. 네? 집행관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옛날에 차압이라고 하죠. 예, 거기 가서 현장에서 저 이거 다 해서 입찰하실 분에서 현장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호가 경매하는 거예요. 얼마 가격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럼 누가 주로 호가 경매에 참여할까요? 그건 우리하고 별개의 세상입니다. 그쪽 브로커들이 이제 참여하겠죠. 얼마 이렇게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낙찰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중고로 팔려고 할까요? 채무자한테 되팔려고 할까요? 중고로 팔기보다는 채무자한테 되팔려고 하겠죠. 아니 내가요 우리 집이 동산이 경매로는 뭐 같습니다. 내가 장만할 때는 1,000만 원 들었는데 막상 동산 경매는 뭐 300만 원, 2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써야 되는 살림입니다. 새로 어떻게 없는 돈 장만해서 새로 사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 인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되팔 요령으로 흔히 말하는 브로커들이 동산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참여할 수 있냐면 그렇습니다. 부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이건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와이프 거예요? 공유입니다. 공유. 동사는 공유로 봐야 돼요. 자, 따라서 부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부인에게. 그리고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냥 내비뒀다. 팔렸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의 절반은 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편이 지금 사업하다 빚을 내가지고 지금 동산 압류가 된 거예요. 절반은 부인 거라니까요. 매각이 되면 절반은 부인이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부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행사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또 뭐 친인척들에게 이제 바로 되파는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관이 하는 일이 많아요. 동산 경매도 집행관이 합니다. 근데 현황조사를 나가는데 현재 현황조사 비용이요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 7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충실한 조사가 된다. 대충 한다.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 조금 돈 들더라도 돈 더 주더라도 충실한 조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가서 띵동 눌러보고 없어요. 그러면은 연락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연락 주세요. 또 갔는데 띵동 없다. 그러면 포스트잇 붙여놓고 끝. 그리고 거기 누가 전입했는가 세대 열람하고 그것만 확인하고 보고하고 끝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현황조사를 나갔습니다. 띵동 누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김개똥인데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장모인데요. 장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뭐 임차인이세요? 아니 그냥 놀러 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황조사서에 뭐라고 쓸까요? 임대차 관계가 있음 없음, 임대차 관계가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없음이라고 써지면 절반의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 집인데 장모님이 여기 와서 삽니다. 장모님이 여기 와서 삽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어요.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보다 장모님 존입이 선순위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을 임차인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원래는 임대차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장모님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관계로 만들고 싶어요. 그분하고 나가 장모님과 사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내 거 가족관계 증명서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가장임차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전신고 진즉했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며칠 안 지나서 현황조사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관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눌러 살아요. 엉격결에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이라도 건지하지 주변에 물어보니까 가장 임차인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권리신고할 때는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권리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미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없음 그러면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현황조사 결과하고 나중에 당신께서 직접 권리신고를 합니다. 네? 직접 권리신고한 거하고 현황조사서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이때는 무엇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까요? 권리신고다, 현황조사서다. 그래요. 이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요. 나중에는 짜가지고 이제 가짜 권리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면 나중에 권리신고가 들어왔어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현황조사를 나가봤더니 점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점유자 없음이라고 예를 들어 표시가 됐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봅시다. 지금 짓담한 집입니다. 짓담한 집이에요. 짓담한 집입니다. 공정률 한 90% 정도 됐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왔어요. 집행관 사무소에서 현황조사 갑니다. 그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점유하고 있다는 흔적도 없고요. 그래서 점유자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유를 개시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지금 K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사를 했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사 대금을 안 줍니다. 그렇다고 걔도 점유하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공사 일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공사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해서 경매 등기가 되고 나서 뒤늦게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경매 등기 후에 점유를 개시했다. 처분 금지 후에 저촉이 된다. 그 유치권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진실한 유치권자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유치권자 K 맞아요. 그런데 언제 점유를 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쭉 점유를 해왔다. 경매 등기 후에 비로소 점유한다. 경매 등기 후에 비로소 점유합니다. 그런데 현황조사서상에 그때 당시 점유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 경매 등기 후에 점유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 유치권 갖고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유치권을 깰 때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게 바로 뭐다? 현황조사세. 현황조사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유치권을 깨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황조사서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임차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지금 1번 현황조사서의 활용, 임차인에 대한 통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법원은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자, 거기 니은 통지 대상이 되는 자를 봅시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자, 그 중에서 임차인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그 표현만 주의하세요. 통지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라고요? 임차인으로 판명된 자는 물론 임차인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도 통지 대상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장인 또는 장모님 또는 친구, 사돈네 팔촌이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장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뭐 연락 주세요. 근데 연락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 입장에서는 현황조사 결과 만난 사람이 없다. 근데 전입신고에는 김장모님께서 전입이 돼 있다. 예? 김장모? 하여튼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없다, 있다. 있다고 말해요. 예? 만나지는 못했는데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일 개연성이 있지요. 자, 따라서 이 양반에게도 전입신고된 그 사람한테도 뭐 임차인 통지서를 안 보낸다, 보낸다. 보내요. 자, 그러면 내가 장모입니다. 근데 나는 애초부터 가짜 임차인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 임차인을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 가짜 임차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현황조사 결과 디테일하게 조사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으면 가짜 임차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가로 2번 평가 및 최저 매각 가격 결정.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입찰표 작성하는 것까지 하게 보겠습니다. 입찰표 작성하고 실전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틈나면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